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우리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박 2일간 평양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2시쯤 그 성남에 있는 서울 비행장을 출발을 했으니까요. 시간상으로 본다면 아마 평양의 순환 비행장이죠. 거기에 이제 도착했을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한 가지 관심사가 누가 또 마중을 나올지 공항에 그것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누구라고 이렇게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왔을 때 우리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그에 상당한 예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영접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도 장관급이죠. 네, 북측에서 예. 장관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상호 간의 의전이나 격식을 따지는 게 북한이니까요. 아마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좀 예, 그 가능성이 커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1월 초에 우리가 이거를 진행할 때 고위급 회담 대표로 우리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이 회담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전의 격을 맞춘다면은 리성권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한 예우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측에서 이동 차량도 제공한다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동 차량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 이제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각이 있고 쉽게 말하면 당이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각의 그 장관급보다 당에 있는 부장들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당의 부가 있고 내각의 성이 있는데 내각의 성이 우리의 이제 부서거든요. 예. 장관이죠, 상이. 예.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힘이 없는 장관은 그 노동당에 있는 과장급들이 반말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에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으로 본다면 리선권이 맞죠. 그러나 예. 지금 가고 있는 특사단은 장관급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그 위상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절단이기 때문에 네. 예. 김영철 통전부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방북 특사단의 아직 정확한 방북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한다는 거죠. 또 만찬의 주재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될지 아니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될지 그것도 관심사인데요. 현재로서는 워낙 정보가 없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것이 예. 북한이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협상 전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북한을 평창에 초청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김여정 부장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예우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예.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늘 만찬을 주최한다. 네. 그리고 예. 또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정치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깜짝 방문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정상회담을 할 때 남북 정상회담을 예. 할 때는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격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격이 다를 경우에는 식사를 잘 하지 않는 그 북한의 관행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대북 특사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일단은 모든 게 공개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특사는 공개된 경우도 있고 안 공개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밀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번에 사절단은 세부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사실은 규모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할 얘기까지도 거의 반은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주목할 점은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김여정, 김영철 일행이 돌아가고 나서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특사단이 가고 있고요. 예. 또 이분들이 돌아오면 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가서 결과가 미지수인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 정도의 메모드급 사절단이 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 김영철, 김여정 일행이 왔을 때 물밑에서 상당한 접촉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예. 아까 앵커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 얘기는 예. 사실은 우리 정부를 통해서 북한의 의중이 그냥 직접 전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는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고 거의 이제 북미 탐색 대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지금 그 해결될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러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곧바로 이 팀이 그대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이번 사절단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의 의미가 있는 거고 따라서 아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지만 이분들이 돌아와도 세부적인 결과는 아마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 가서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 미국 갔다 오면 이제 그때는 윤곽이 드러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의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고비, 마지막 그 마무리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결심을 확인하러 가는 특사단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 만날 것인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요.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한범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신 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직도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의미 때문에 아직은 저는 조금 걱정거리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온다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지금 북한이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입장에서 약간 전환적인 자세를 보일 것인가 그것이 핵심인데 만약에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유예라고 하죠. 모라토리움. 이 정도만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남북 간에 잘 조율됐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입으로써 확인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탐색적 대화라든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도 희망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최근에 북한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뭐 그대로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아직은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낙관적이진 않다. 그래서 우려의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한범 위원님의 뭐 평소 지론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어떤 모라토리움, 유예 동결 선언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조 의원께서는 평소에 좀 북한은 이미 북한 방식으로 그 동결 선언이나 유예 선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평소에 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 첩보지만 평양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돈주들을 중심으로 장마당에 공포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 온다. 그다음에 특히 4월 이 쌀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지금은 시장이 잠잠한 건 아직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장마당의 위기감은 상상외로 지금 거의 공포감 수준으로 커지고 있고요. 그 장마당에 동요가 없는 건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ICBM과 IL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의 특징을 보면 패턴을 보면 절반밖에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엔진 추력 부분만 보여줬지 마지막 종말 단계 유도 기술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에 직면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조선신보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했거든요. 남북관계 개선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 북한식 동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자, 우리가 이제 핵 실험과 ICBM 발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는 다시는 적어도 당분간은 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핵무력 완성했고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이제 당분간 하지 않겠다.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관건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팀만 준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적어도 탐색 대화로 나오는 데는 부담이 없죠. 네. 예. 결국 앞으로 북미 양국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면담 기회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까요? 예, 면담 기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이제 조찬, 오찬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 이 여러 가지 내각 개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물론 이제 북한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접견을 하면서 이 회담을 하지 않거든요.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집무실에서 접견할 가능성도 있고 또 파격적으로 오찬이나 만찬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여정 일행도 2박 3일이었고 김영철 일행도 2박 3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1박 2일인데 그것도 오후에 출발했으니까 사실 24시간도 머무르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이번의 핵심은 실무적인 조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평창을 계기로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던 최종적인 확언을 들으러 지금 간다고 봐야죠. 네. 예. 결국 큰 예. 관심사 중 하나가 비핵화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입에서 당분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 정도만 얻어낸다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과연 그게 쉽게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그 정도가 나온다면 우리가 미국을 어느 정도 설득할 명분도 있고 그러면 다음 단계의 대화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뭐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뭐 당분간 필요 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런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답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준다면은 다음 대화는 열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비핵화죠. 그렇죠. 북한을 비핵화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그 대화의 틀을 통해서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 대북 특사단이 이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까요? 비핵화 테이블에 꼭 나와야 한다라고 설득을 하려면 뭔가 우리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건을. 아마 설득 논리는 다 같죠. 김여정 예. 일행과 김영철 일행으로.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일종의 그 의례적인 김정은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의사표명을 받아오러 가는 거고요. 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선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겠죠. 예. 예. 그럼 과연 무엇을 줄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뭐 핵보유국 인정해달라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예. 그러면 당장 현안은 한미 군사연습 중단과 김정은이 제안했던 정상회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보면 북한은 정상회담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예. 된다 그러면 다목적인 어떤 의도가 관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엔 정상회담할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내 정치는 6월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북한이 구구절을 중시하니까 예. 아마 우리 하반기 8.15나 구구절 전후 정도로 아마 대략적으로 암묵적적으로 물론 이제 전제가 있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그때쯤 하자쯤 될 거고 중요한 건 북한이 원하는 건 그러면 자신들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한미 군사연습 정도는 다시 연기하거나 중단해 줘야 되는데 예. 한미 입장에서는 그럴 정도의 팁은 못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동적으로 기간이 이제 늘어지면서 연기되면서 규모는 축소가 됩니다. 네.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한미 군사연습을 하되 그것을 북한이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공세적인 성격은 줄이고 순수 방어적 차원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줄이는 것을 가지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마 예.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사단이 갖고 오자마자 미국을 가는 거거든요. 예. 만일에 성과가 예상이 안 된다 그러면 못 가죠. 예.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특사 방북
결과에 따라서 한미 연합 훈련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말씀대로 그 낙관적인 그런 답을 얻어낸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수단인 거죠. 예. 그렇지만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전향적 조치를 낸다면은 그것은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뭐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는 어려울지만 뭐 규모를 조정한다거나 성격을 변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제안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써 미사일 유예를 하겠다 하는 것과 연합훈련을 갖다가 바로 매칭시키기보다는 그 대화를 갖다가 끌어내서 북미 간의 탐색적 대화를 갖게 하고 네. 그 결과로서 연합군사훈련의 성격을 조정하는 한 단계 징검다리를 거치는 것이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 비핵화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의 좀 언급을 했죠. 좀 어떻게 진전된 부분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분의 말씀은 이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큰 틀에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매체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이제 예. 주목할 만한 건 3일자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 인터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화하겠다. 예. 그리고 미국과 상호 간에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라고 말했지만 그 얘기는 굉장히 중대한 진전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미국이 잃을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대화를 해서 만일에 상황이 진전된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만일에 대화가 만일 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북한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은 여차하면 군사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 설득하는 논리가 성공하면 좋지만 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미국은 명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단 대화는 해볼 가능성이 있고 그 관건은 명분을 주는 거죠, 미국에게. 그건 양측이 모두 손상받지 않는 건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이다. 북한식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의용 실장이 내일 북한에서 돌아와서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같은 인물로 시기도 앞당겨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구상한 이 평창 평화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 달에는 북한을 초청하고 2월 달에 올림픽 기간 동안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마무리를 조한범 박사님께서 만약에 그런 북한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서 확인하고 네. 다시 미국에 가서 그 의사를 전달하면서 다음 단계의 대화를 징검다리 놓듯이 계속해서 놓아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의지가 아직은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염려하고 우려하는 시각에서 예. 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요, 북미 대화 가능성 자체를 뭐 부인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금 더 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지만 직접 대화하는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또 덧붙이는 게 자신을 설득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이런 좀 조건을 좀 달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제시하는 조건, 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비핵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의제가. 예, 의제가 당장에 예. 비핵화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정착점은 비핵화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가 시작이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무드가 모두 완화되는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도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시간을 벌고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을 더 가속화하고 예. 합의를 파기하고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화 국면이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 강도는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이 대화가 지속되는 과정, 이 물밑 접촉에 있는 과정, 사실은 지난해 그랬거든요. 틸러슨 장관이
1.5 트랙, 물밑 접촉 트랙이 몇 가지가 가동이 되고 있다. 뭐 뉴욕 채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압박의 수준이 높였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 평창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7개의 북한과 관련된 밀수와 관련된 선박들, 26개의 업체, 그다음 한 명의 개인을 무더기로 제재해 버렸거든요. 세컨드리 브레이커스로. 그리고 추가적인 제재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해상 차단입니다. 마지막 숨통이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해상 봉쇄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거든요. 북한을 오고 가는 모든 선박들을 해상에서 검문 검색하는 거죠. 그럼 사실상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거의 숨 쉴 틈 없이 대화는 있지만 쪼이는 국면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또한 남북 문제를 잘 알고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도 낙마를 했단 말이죠. 미국 내에 있어서 대북 전략이 좀 문제가 생겼다, 구멍이 생겼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터 차 내정자 같은 경우는 노선 차이가 아니고 다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미 행정부가. 조셉 윤 역시도 우리가 사실 이제 한국계라고 그러지만 이분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계라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빅터 차는 대화판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아주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그렇게 보면 인물이죠. 지금 틸러슨 장관이 건재하다는 거죠. 틸러슨 장관이 건재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 줄곧 견제해온 건 바로 대화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라인에서 뭐 대화파의 입지가 현재 협소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카드와 대화라고 하는 두 개의 카드가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미국도 북한도 지금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죠. 의제는 비핵화여야 한다. 비핵화 의제에 북한이 나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부분 한 걸음 전진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구체적으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내심은 있죠. 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는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대화가 계속대로 진행될 때 어느 순간 자신들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포기할 수 있지만 기존에 개발해 놓은 뭐 스커드나 노동 계열은 일부 갖고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핵 보유를 보장받고 미국과 적정 수준의 타협을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한 우려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그것까지도 아직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이러한 압박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북한이 먼저 앞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라토리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은 탐색적 대화에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대화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만나고 어느 순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비핵화 부분을 약간 용어를 모호하게 하면서도 그 함의는 이때 그 용어를 빼는 방식으로 타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한범 박사님께서 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비관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집토끼를 지키자. 그래서 동맹의 우선 튼튼함을 갖다가 확고히 하고, 북한의 변화는 사실 이번 단계가 아니더라도 4월 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 관계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과거 남북 관계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북한의 정말로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를 확인할 때 그때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긴 호흡에서 추진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혹시 우리 신 교수님 이런 의견에 뭐 혹시 다른 의견이 네, 아니 있으신가요? 뭐 크게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 건 언론도 그렇고 뭐 일부 정부 당국자에서도 그런 우리가 북미 대화를 중재한다, 중매를 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실 뭐 청와대 쪽에서 그렇게 설명했던 예, 건데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뉘앙스가 좀 다르게 전달된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우리는 한미 동맹의 대표로서 북한에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중매를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내 아들하고 그 모르는 딸하고 이제 중매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예. 하는 게 이제 중매라는 개념이다 이런 거죠. 제3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호흡을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그렇죠. 입장이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포괄적,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정책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단계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입구는 동결, 네. 그다음에 출구는 비핵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터널이. 그다음에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비핵화, 핵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분단 체제고 냉전적 대립 관계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비핵화를 포함한 모두가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평화 체제 구축, 이게 포괄적이거든요. 예.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로드맵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제가 자꾸 이제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규모의 사절단이 가서 네. 만일에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지가 난감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봅니다만 네. 긍정적인 성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비핵화, 혹시, 예. 그 신의원님께서 예. 뭐 중재자, 중매라는 용어보다는 어떤 우리 정부의 당사자 입장을 좀 강조를 해서 뭐 균형자 내지는 또 기획자, 촉진자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게 좀 적합하다라는 좀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생각은 용어와 어떠세요? 관련해서는 저는 균형 있는 접근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균형자라는 것은 또 예. 힘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들이 예. 다른 제3자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자나 촉진자 역할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중재부터 말씀드리면 중재는 부적절한 용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재라는 것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의 그 분쟁을 조정해 줌에 있어서 그 해결 대안까지도 권위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재고요. 네. 예. 이런 것은 이렇게 굿오피스라고 해서 주선 정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예. 기획자라는 표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한반도 그 평창 평화 프로세스를 갖다 기획을 해서 우리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기획, 그 예. 기획의 집행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비핵화라는 거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또 좀 다른 협상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덜컥 내놓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미 그 정도는 해도 북한 측에게 피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가게 되면 다양한 제안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지만 만일에 동의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향후 남북 관계 지금 일부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변화가 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통일 방안은 일국 양제다. 이런 이제 첩보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생존이 가능한 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번에 핵 전략도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예. 보면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게 매우 많죠. 네. 예. 여러 가지 과거의 오이사 조치, 금강산 개성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신경지지대에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제안들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구상이 북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 특사단을 통해서 그런 구상이 전달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뭐 북한 입장에서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 사변적 발전이 있는 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관건은 지금 제재로 인해서 한국 정부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금강산관광, 뭐 개성공단 다 유엔 제재에 묶여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서의 진전을 보고 그것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유엔 제재를 갖다가 완화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의를 갖고 남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렇지만 제재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남북 관계를 정말 발전시키길 원한다면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함으로써 제재를 완화하고 그럼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가 하는 수순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다 보면 핵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논리가 우리의 기본 논리가 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비핵화 트랙과 남북 관계 트랙이 함께 갈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비핵화 문제만큼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